라이노트 니버 미국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여러분들 독일계 미국인이고요. 원래 직업은 사상가는 아니고요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신학자로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구조적인 부분을 빼버리고요. 개인의 이성과 감정을 담아서 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조를 의미합니다.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서가 개인적인 감정과 이성에 의해서 해석되는 걸 비판했던 사람이지, 다시 말하면요 성서는 어디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렇지, 교회라는 구조 틀 안에서 해석이 되는 게 맞다. 그래야지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입장을 가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란 성서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개인의 이성과 감정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고요. 이걸 비판했다고요. 그럼 성서는 어디서 해석되는 게 맞다? 교회라는 구조적인 틀 안에서 해석되는 게 맞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분은요 어떤 해석에 있어서 개인적 해석보다는 뭘 중시한다? 구조적인 해석을 중시하고 있구나. 단서를 하나 드렸습니다. 또 이분은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을 동시에 경험했던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함으로써 미국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고요. 그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미국이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디브로가 볼 때는 어땠을까요? 그렇지, 정의롭다고 생각했겠지. 왜?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제국주의에 맞서서 미국인과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정의를 발휘해서 싸웠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이분은 인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통킹만 사건이 발단이 됐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통킹만이라는 건 베트남의 인근 해역의 이름이고요. 그 통킹만에서 미국의 상선이 포격을 받습니다. 미국의 상선이 포격을 받는데 그 상선의 포격의 배후로 누가 지목됩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베트남은 분단되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남베트남, 북베트남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였던 북베트남을 지목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알고 보니 통킹만 사건은 누구의 자작극이었다? 그렇지, 미국의 자작극이었다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알려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분노를 하겠죠. 하지만 미국은 그 전쟁을 몇 년간 끕니까? 7년간을 끌어갑니다. 이번은 의문점을 갖습니다. 미국인 개인은 매우 정의로우나 그 당시에 미국은 비이성적이었고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지,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까? 어떤 사회 구성원은 정의로우나 그 사회 자체가 부정의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십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미국인이 정의롭다는 건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인종차별도 많고요. 그 다음 총기 소지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처음에 주의할 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주유는 어떻게 합니까? 주유. 휘발유, 경유 넣는 거 차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주유소 가면 하는 일이 뭡니까? 계산부터 하죠. 3만원이요. 5만원이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셀프 주유소가 있어가지고요. 카드 등록하고 계산을 하고 나서 주유건을 들고 기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계산했죠. 그런데 미국은요, 신기합니다. 미국은 주유소를 들어가잖아요. 점원이 없습니다. 한참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당황하는 순간 뒷차가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점원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주유건을 들고 주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뭐가 뜹니까? 들어간 리터, 양이 뜨겠지. 그 양에 따른 뭐가 뜹니까? 돈이 뜹니다. 그걸 그냥 사무실에 가서 말하고 돈 내고 옵니다. 이게 미국 사회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구성공간 뭐가 바탕이 돼야 될까요? 구성공간에. 그렇지, 대단한 신뢰가 바탕이 돼 있겠지. 사람들이 서로 믿을 수 있다라는, 네가 설마 떼먹고 가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주유를 먼저 하고, 쉽게 말하면요 상품을 먼저 받고 돈을 준다?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미국인 개인은 어땠다고요? 정의로웠다고요. 하지만 느보가 바라볼 때 개인은 정의로우나 그 당시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 사회는 부정했다라는 거죠. 의문점이 생기겠지. 과연 그럼 개인이 도덕적이라고 해도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지. 또 이게 단서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분이 활동했던 곳은 디트로이트시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뭘로 유명합니까? 자동차 공업의 메카로 유명합니다. 자동차 공업의 메카, 도시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공간이고요. 공업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도시화와 공업화가 빨리 이루어졌다? 그럼 뭐가 발생할까요? 그렇지, 그 안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리보어는 여러분들 구조적인 도덕적 문제와, 다시 말하면요, 사회 자체의 도덕적 문제와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적 문제가 별개라고 생각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사회 자체가 갖고 있는 도덕적 문제, 곧 구조적인 문제와 개개인의 도덕적 문제는 어떻다? 별개다. 별개라는 건 원인도 다르고요, 결과도 다르고요, 해결책도 다르다고 보십니다. 되시죠? 이게 라인홀트 리보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가볼게요. 그래서 이분은 개인적인 도덕 문제를 풀 때는 개인 윤리에 의존하는 게 맞고, 사회적 도덕 문제를 풀 때는 사회 윤리와 개인 윤리를 섞어가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펴십니다. 자, 그럼 리보어 사상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보어입니다. 자, 리보어라는 분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덕 문제의 종류가 모두 같지 않다. 도덕 문제의 종류가 모두 같지 않다. 이분은요, 도덕 문제의 종류를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도덕 문제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 도덕 문제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덕 문제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발생하는 원인이 다릅니다. 가볼까요? 도덕 문제의 원인이 다르다. 개인적 도덕 문제의 원인은요, 개인적 도덕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사 안 하는 거 개인적 도덕 문제지, 약속 안 지키는 거 개인적 도덕 문제지, 거짓말 잘하는 거 개인적 도덕 문제입니다. 물어볼게요. 거짓말 잘하는 거, 약속 안 지키는 거, 뭐가 문제죠?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습니까? 구조가 잘못입니까? 법이 무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결국은 그 잘못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렇지, 개인한테 있죠. 그래서 개인적 도덕 문제의 원인은 개개인의 양심이라든가 의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되시죠? 개인적 도덕 문제는 개인의 양심과 의식이 문제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해결책은 쉽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우리 인사하는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너 인사 안 하면 징역 5년 땡땡땡. 너 인사 안 하면 다음에는 무기징역이야. 이렇게 합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친구야, 우리 서로서로 존경하는 의사를 좀 취해볼까? 나도 너한테 존경하는 의사를 취했으니 너도 나한테 존경하는 의사를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하시죠. 친구야, 아침에 우리 보면 반갑게 인사하는 거야 라고 설득하십니다. 뭐에 호소합니까? 그렇지, 양심이 문제였으니까 당연히 뭐에 호소합니까? 양심에 호소를 하겠죠. 반면에 의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봐. 사회생활의 기본은 약속 시간 지키는 거야. 약속 시간 지키는 건 네가 사회에 나가서도 네 스스로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행위야.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야 돼 라고 말하죠. 결국은 의식을 개혁을 시켜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개인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개인윤리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곧 개인적 도덕 문제는 뭘로 푸는 게 맞다? 개인윤리로 푸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설명한다. 반면에 사회적 도덕 문제는 원인이 양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도 문제가 있으나 이것보다는 문제의 주 요인이 사회 구조라든가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정책이라든가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제를 말하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 도덕 문제는 양심과 의식만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풀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도덕 문제는 양심도 문제이겠거니와 무엇도 문제입니까? 사회 구조, 정책, 제도도 문제랍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게 풀기 어려워요. 이게 풀기 어려워요. 그렇지, 당연히 사회적 도덕 문제가 훨씬 더 풀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양심이 문제 있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양심에 호소를 해보면 되겠지. 이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도덕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서 양심 필요 없다라고 나오면 땡. 양심에도 호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 주 요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 구조, 정책, 제도가 문제였죠. 그럼 뭘 개선할까요? 정책도 개선하고요. 제도도 개선을 해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양심에 호소하고 제도나 정책이 개선합니다.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사회윤리라고 합니다. 곧 이분은 개인적 도덕 문제는 뭘로 푸는 게 맞고 개인윤리로 푸는 게 맞고 사회적 도덕 문제는 뭘로 푸는 게 맞고 사회윤리로 푸는 게 맞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정책과 제도는 뭐가 만들어져야지 풀리죠? 그렇지. 법이라는 게 만들어야지 풀립니다. 법을 바탕으로 정책도 집행할 수 있고요. 제도도 마련해 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법이라는 건 자율적인 거야? 강제적인 거야? 강제적인 거지. 이런 강제적인 거 누가 만드니? 정치인들이 만들잖아. 국회의원들. 그래서 이 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적 강제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정치적 강제력이라고도 하고요. 이 강제력이라는 건 내 내면적인 거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외부 강제력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법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합리성이 바탕을 둡니까? 감정이 바탕을 둡니까? 그렇지. 철저히 합리성이 바탕을 두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합리적 강제력이라고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쓸게요. 강제력이라고도 합니다. 되시죠? 이런 것들이 뭐의 다른 일은 리버가 볼 때는 법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을 통해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자. 이게 곧 뭐의 윤리다? 사회의 윤리다 라고 보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지? 되셨죠? 그러기 따지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 도덕 문제 질문은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인사 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에 포함된다? 개인적 도덕 문제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도덕 문제는 도대체 선생님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회적 도덕 문제는 대표적인 게 집단이기주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도덕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요? 집단이기주입니다. 집단 간의 충돌. 개인 간의 충돌이 풀리기 쉬울까요? 집단 간의 충돌이 풀리기 쉬울까요? 그렇지. 개인 간의 충돌이 훨씬 더 풀리기 쉽지. 집단끼리의 충돌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풀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거니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제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수긍하는 게 어렵습니다. 되시죠? 집단이기주의는 무슨 갈등이다? 집단 간의 갈등입니다. 집단 간의 갈등이고요. 이 집단이라는 건 여러분들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분열의 속성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 다음 참 재밌는 건 나라는 사람이 매우 양심적이지만 비도덕적 집단에 들어가 버리잖아. 내 양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소속된 집단에서 모두 다 얘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자신있게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합니다. 하지만 무섭긴 합니다.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실에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우리 이거 하자라고 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정의합니다. 비도덕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보세요.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 일지라도 집단에서는 도덕성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너무 중요한 문구네요. 그럼 짧게 썼나 내가?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비도덕적 사회에 들어가면 그 도덕성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들어줄게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도시였습니다. 신도시인데요. 그 신도시가 개발이 될 때 아파트와 더불어서 뭐가 들어왔냐면 소각장이 들어왔습니다. 소각장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아파트 신도시 생긴 곳으로 아르바이트를 다녔어요. 알바를 다녔습니다. 알바를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 나와가지고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하는 겁니다. 보니까 반대 시위의 이유는 뭡니까? 소각장 설치 반대였었고요. 그 시위의 위원장이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분 평소에 매우 점잖하고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성인 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 소각장 설치 반대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봉을 들고 빨간띠를 두르고 경찰들과 격렬하게 폭력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성인 군자 법 없이도 살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 들어가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시의 전체로 봐서는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집단 이기주의를 발동시키고 있는 주동자가 되어 있죠. 제 말 되십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우 도덕적이나 지금 이미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비도덕적 사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도덕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버립니다. 되시죠? 집단 이기주의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또 하나는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하는 이유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이렇게 발동합니다. 만약에 두 집단이 대립하고 있는데 두 집단의 힘이 비슷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집단의 힘이 아주 작은데 한 집단의 힘이 너무 큽니다. 그럼 작은 집단의 입장에서는 큰 집단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정의롭지 않는 방법, 곧 폭력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집단 간의 갈등은 여러분들 집단끼리의 규모가 같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맞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집단 간의 갈등은 두 규모의 집단이 크기가 비슷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대화로 많이 가려고 하죠. 하지만 집단 이기주의가 격렬해진다는 건 어떤 집단의 힘은 매우 크나 한 집단의 힘이 작았을 때 그 작은 집단이 큰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 부정의한 방법, 곧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되고 있는 그 사회는 나의 도덕성마저도 좀먹어버린다라는 거지. 내가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비도덕적인 사회가 이미 만들어져 버렸다. 그 안에 들어가서 나의 정의로움을 말할 수가 없게 돼버린다고요. 이게 디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 때 미국 사람들 한 명 한 명 어땠습니까? 그렇지, 매우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 당시에 전쟁이 광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감히 어떤 미국인이 반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집단을 만들어서 강제 시위를 격렬하게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는 감히 그럴 수 있는 엄두가 안 났겠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디보가 본 겁니다.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들도 이미 사회가 비정의로 둘러싸여 버리면 그 정의를 드러낼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건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 대개는 양심에 호소하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다시 소각장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의 소각장 설치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시청에서 일일이 주민들 한 명씩 찾아가면서 양심과 의식에 호소했을까요?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맞습니다. 사회 구조나 정책,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실제로 법을 바꿔가면서
시청이 그 소각장 옆으로 가버립니다. 시청이 소각장 옆으로 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분들이 시위를 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했을까요? 그렇지. 소각장에 들어오면 소각장은 혐오시설이야.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은 뭐가 떨어집니까? 땅값이 떨어지지. 집가가 떨어집니다. 집가가 떨어지면 뭐가 떨어집니까? 땅. 그렇지. 아파트 값이 떨어지겠죠. 집값이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던 거야. 근데 시청이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그렇지. 상권이 살아나겠죠. 왜? 유동인구가 많아지잖아.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상권이 살아나고 상권이 살아나면 집가가 오르겠지. 집가가 오르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시위를 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극렬하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개개인의 양심이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시설 또 줍니다. 방송국 갖다 줬고요. 그 다음 또 뭐 줍니까? 그렇죠. 한국은행도 줬고요. 그 다음 여러가지 관공서도 줬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여러 개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유는 집값이 안 떨어졌습니다. 올랐습니다. 되시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회적 노동 문제를 푸는 사회윤리의 방법, 곧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라고요. 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더 가볼게. 리버가 바라보는 입장에 계속 개인적 노동 문제, 곧 개인윤리의 입장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라는 건데, 개인윤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사회라는 건, 사회는 개인의 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를 완벽하게 환원하면 뭘로 환원될 수 있다? 그렇지. 개인으로 완벽하게 환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반면에 사회적 노동 문제, 곧 사회윤리 입장에서는 사회는 개인의 합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구조적인 것 자체 이렇게 써볼까요? 알파라고 써봅시다. 사회는 개인만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고요. 개인과 제도, 정책, 법이라는 구조적인 틀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완벽하게 개인으로 환원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알파가 더 있으니까. 되시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럼 개인윤리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과 사회윤리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이 무엇일까요? 개인윤리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이런 거겠지. 양심에 호소 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만 위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 위해야지. 의식에 호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자 한번 다른 사람 위해서 한번 살아볼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요 여러분들, 이타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타성을 심어주는 게 개인윤리의 주된 목적이 된다고요. 되시죠? 이타성, 함양이라고 써볼게요. 반면에 사회윤리의 목적은요 여러분들, 이타성 함양이 아니죠. 이타성 함양보다는 사회 구조 자체에 뭐가 바로 서야 된다? 정의가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니보입니다. 니보는 도덕 문제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눴다. 두 가지로 나눴다. 하나는 개인적 도덕 문제, 하나는 사회적 도덕 문제. 원인이 다르다. 개인적 도덕 문제는 원인이 양심과 의식에 있다라면은, 사회적 도덕 문제는 뭣도 문제지만, 양심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사회 구조나 정책이나 제도가 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말한다. 자, 개인적 도덕 문제는 원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해결책은 뭐가 나옵니까? 양심에 호소하거나 의식을 개혁하는 걸로 풀어야 되지. 양심에 호소하거나 의식을 개혁한다. 곧 그걸 개인윤리라고 표현하고요. 사회적 도덕 문제는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양심에 호소하거나 정책, 제도 개선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정책, 제도 개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법을 다른 말로 정치적 강제력, 외부의 강제력, 합리적 강제력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런 걸 총괄해서 뭐라고 합니까? 곧 사회윤리라고 합니다. 사회윤리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면 개인윤리 입장에서는 사회는 완벽하게 뭘로 환원이 된다? 개인으로 환원이 되는 반면에, 사회윤리 입장에서는 사회는 개인의 합도 있지만
개인의 한 못지않게 뭣도 있다. 구조 자체적인 것도 있다. 그걸 뭐라고 썼습니까? 알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풀면 개인의 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알파가 있다. 그리고 완벽하게 활용되기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개인윤리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요. 이타성 함양입니다.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의식을 계획했습니다. 왜 계획했습니까? 남한테 좀 잘하자고 계획한 거지. 남한테 좀 잘하자. 그게 뭡니까? 이타성 함양이고요. 반면에 사회윤리 입장에서는 구조 자체에 뭐가 있다라면, 정의가 있다라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 도덕적 이상이 뭐가 된다고요? 사회 정의 수립이 된다고요. 그럼 이런 말이 성립하겠네? 개인윤리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과 사회윤리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맞는 답이 됩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회적 도덕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서 양심에 호소하는 건 불필요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도 틀리죠. 사회적 도덕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서 정치적 강력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맞죠. 그 다음 또 하나 이런 거.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비도덕적 집단에 들어가면 개인의 도덕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여기 써놓을까요? 비도덕적 집단.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비도덕적 집단에서는 도덕성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 이기준이 왜 발생한다? 집단 간의 규모가 같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꼭 알아두십시오. 되셨죠? 여기까지 리브어 사회윤리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리브어 부연 설명 조금 할게요. 리브어라는 분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라인홀트 리브어고요. 라인홀트 리브어,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했죠? 좀 딱딱하게 생겼죠? 매우 딱딱하게 생겼고요. 직업은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썼던 책 표지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되어 있는 걸 꼭 외워주십시오. 영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아,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발음 기가 막히죠? 영국식 발음입니다. 약간 좀 딱딱하죠?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다시 한번요.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리브어 이름 옆에다 여러분들 써 놓으셔야 됩니다.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자, 무슨 말이냐면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그 도덕적인 개인들이 뭉친 사회는 뭐 할 수 있다? 비도덕적일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개인은 도덕적이나 그 도덕적인 개인이 뭉친 사회가 반드시 도덕적일 수는 없다라는 거지. 때로는 뭐 할 수도 있다. 비도덕적일 수 있다. 또 하나는요. 비도덕적인 사회에 들어가 버리잖아. 개인의 도덕성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있는 사회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은 정의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가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구들은 여러분들 수능에 한 번씩은 나왔던 문구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한편으로는 이성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지배당하는 존재이다.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이성적이죠. 하지만 욕심 때문에 이성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줄을 서서 식사를 하러 가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땠습니까? 천천히 걸어갔습니까? 네 발로 뛰어갔습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별로 어려운 말 아니고요. 그 다음 이기적 개인이 모인 사회는 그 이기심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뭐 당연한 소리겠지.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도 이기심이 악화될 수 있는데 도덕적 개인도 아니고 이기적인 개인이 모인 사회 그 이기심은 더욱 악화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타적인 개인이 모인 사회도 이기적일 수 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아까 말했던 겁니다. 도덕적인 개인이 모인 사회도 반드시 그 사회가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사회 이기심으로 발생한 사회적 도덕 문제는 정치적 강제력이라는 표현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 제도, 구조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분들이 만든 강제력이 있는 수단이니까 정치적 강제력, 다른 말로 뭐라고 됐습니까? 외부의 강제력, 다른 말로 뭐라고 됐습니까? 합리적 강제력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어느 집단에서 이기주의로 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야기했었고요. 사회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개혁으로는 한계를 가지므로 개인의 구조와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근데 물어볼게요. 사회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의식개혁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양심에 대한 호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아무리 개인이 집단의 영향 아래 있어도 개인들이 자기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집단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해도 양심 회복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되겠죠. 별로 어려운